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자, 앞에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성완 시사평론가입니다. 순서를 바꿨더니 갑자기 말을 어버더버하게 되네요. 이제 오늘은 더 먼저 소개해주고 싶어서 잠깐. 아, 저를요? 네, 순간적으로. 그럼 왜 그러신 거죠, 그러면? 지금 상대방을 존중해준다는 의미죠. 평소에는 존중 안 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더 존중해준다는 의미지.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 특수부 검사 스타일로. 평소에는 김민아 존중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뭐 알아서 생각해요. 나도 이거 특수부 검사 스타일이야. 내 마음이야. 피고인 답하십시오. 네. 오늘도 깔끔하게 면도도 하고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안 했습니다. 네. 아니, 하루 안 했나? 어제 해서 어제 한 상태고 오늘은 안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문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드리면 좋을까? 사실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들이 있기는 하지만 과감하게 정치권 소식들, 국회 움직임은 좀 확 다 빼버리고 딱 집중해야 될 뉴스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 여러 신문들 가운데 한 소식만 어찌됐든 정치권과 다 정치권과 관련이 돼 있지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소식을 실은 신문이 있었어요. 신문 일면에 올렸는데 이것도 뭐 지난번에 중앙일보도 그랬지만 왜 그럴까 싶은데 약간 수줍게 일면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새롭지는 않거든요.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다는 걸 또 쓰는 것은 또 그렇게까지 크게 쓸 일은 아니지 않나? 원래 뭐 자기 자랑 잘하는 게 신문인데 그리고 딱 적당히 중간에다 딱 넣어가지고 이재명 다시 또 수사 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주목도가 별로 없는 편집을 좀 해놨어요. 뭐 김민하 평론가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감이 부족했던 건 아닌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수줍게 넣어놨어요. 정자동 호텔 특혜로 검찰 이재명 다시 조준. 근데 저거 딱 발견하는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제 그만하지 좀. 정말 집요하게 수사하고 집요하게 죽이고 싶어 하는가 보다. 정작 하고 있다고 하는 수사는 왜 결론을 안 맺는 거야?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검찰이 이거 이렇게 가면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그동안에 뭐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가 최근에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기사의 내용 핵심인데, 네. 그러니까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해서 이첩이 거론이 됐었는데,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던 사람인데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부임을 하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되어 있습니다. 이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시유지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인 B사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네. 라는 건데요. 계약 체결 직후에 부지 용도 변경. 그러니까 자연 녹지에서 일반 상업지로 용도 변경이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다. 그다음에 30년 무상 임대 후 유상 임대라는 이례적 방식의 수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등의 내용이고요. 네.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적용으로 토지 임대료가 대폭 감면이 됐다라는 내용도 이 의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결과 지난해 초에 글로벌 체인 특급 호텔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이 의혹은 2017년 성남시 의회에서 처음 제기가 됐고요. 네. 지난해 2월에 어떤 단체가 고발을 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B사의 전직 대표 김모 씨, 최대 주주 황모 씨,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인데 등 4명이 고발 대상이었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특혜성 계약으로 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 그러니까 이게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용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은 B사와 성남시 도시계획과 비서실 회계과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앞서 이제 B사의 전직 대표
김모 씨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는데 물론 B사는 모든 계약은 적법했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이 정무조정실장을 주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또 협약서 문건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서명이 날인됐다 이렇게 보면서 네. 특혜 의혹에 이재명 대표가 깊숙이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네,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일단 정진상 실장을 먼저 수사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재명 대표로 뭐 이전 수사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수사에 칼끝이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네. 대표가. 네. 그러면서 언론이 다 뭐라고 썼냐면 최대 일주일에 4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 썼는데 네. 이걸 만약에 이렇게 막 수사해가지고 또 기소를 한다. 그러면 이제 5개 전문 재판 피고인인 거지. 그 5개를 받을 거라고 쓸 거냐.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뭔가에 대해서 또 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걸려 있는 게 있어서. 그럼 어떡하지? 그 이것도 하면은 그 이제는 재판을 일주일에 6개 받는다라고 쓸 겁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뭡니까 전문 이게? 피고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야. 그럼 이게 개별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은 에이 그게 뭐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의혹이 있으면 한번 수사를 해볼 필요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다 묶어가지고 일주일에 6번씩 지금 재판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유권자들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김이나 평론가는 재판 안 받아봤죠? 받아보셨어요? 아 받아봤죠 물론. 저는 이제 남의 재판을 가서 구경을 한 적은 있는데 네. 이거 사실은 피고인 입장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형사 피고인이 되잖아요. 민사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형사 피고인이 되면 그냥 멘탈이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한 재판 가지고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검찰 조사에서 조사실만 딱 들어간 문턱만 넘기 시작하면 갑자기 멘탈 뭉개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구속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에서 뭐 떵떵거려도 일단 딱 구속시켜 놓고 난 다음에 검찰이 조사실에 딱 불려놓으면은 그럼 진짜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무죄를 받으셨습니까? 아 저요? 네. 아 저는 형사는 아니었고 민사였어요. 뭐 유무죄는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인데. 잠시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네, 혹시 아니 저 1심에서 완전 승소했어요. 아 그럼요. 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했는데도 막 흔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근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6개 재판을 한다고 하는 건 이건 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냐. 그리고 우리나라 지자체장들 사업들을 이렇게 다 뒤지는 건 어떻게 될까 또 싶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인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광경을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정황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정권이든 여당이든 갖고 있는 거지.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수사하겠어. 그렇죠. 근데 갖고 있다면 그 계산은 상당히 틀릴 거다라고 맞아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그러기 때문에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검찰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윤 대통령이든 뻑하면 뭐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는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을 그냥 나의 도구로만 쓰고 있고 거기에 꼼짝없이 그냥 검사라고 하는 인간들은 줄 서가지고 들러붙어가지고 충성하듯이 수사를 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최소한 이런 게 이렇게 진행 중이면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 사람들이면 그냥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수사 얘기는 그냥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국민들의 마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안 할 텐데 그걸 또 뭐 동네방네 막 이재명은 범죄자 이렇게 뭐 2조 심판론 다시 또 나온다잖아.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저는 뭐 여러모로 좀 최근 상황들이 글쎄요. 의문입니다. 우리의 대화를 혹시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불편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거는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뭐 안가품, 앙심 뭐 이런 게 없고서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국일보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이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뒤지면은 우리나라 지자체장들이 아 나의 청렴성은 난 청렴하게 지자체 행정할 거야 이렇게 막 엄청난 자극을 받는다고 하면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검찰이 막 확 칼을 휘두르면 다짝 엎드려가지고 아 뱀대로 해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뭐 그렇다고 하는 뭐 징후 같은 것도 안 보여요. 그럼 검찰이 우리나라를 부패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고 청렴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당장 홍준표 시장도 태도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아 이재명 잡아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검찰이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한 거라면 검찰이 패망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런 이 죄를 졌다면은 대통령이 못 될 것이다. 뭐 이런 양쪽 다 뭔가 이 시원찮은 얘기를 쓰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쓰나? 그렇게 안 쓰잖아요. 평상시에. 본인도 대구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해가 되지. 생각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게도 이거 이런 식으로 뒤지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의 잣대로 다 들이대면은 지자체장들이 행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거예요. 물론 이걸 잘했다 잘못됐다의 판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이런 식으로 수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청렴성에 관한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한겨레 신문 일면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작년 권익위 청탁금지법 사건 대다수 현장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패 방지 기능을 하는 기관이 권익위원회잖아요. 근데 권익위원회 스스로가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청렴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외국인에게는 뭐든 받아도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게요. 네. 아니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냥 공직자의 배우자는 받아도 돼.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 판단 안 하는데 뭐. 일단 근데 확실하게는 외국인한테는 확실하게 하여튼 받아도 된다. 네. 뭐 그냥 뭐라고 하지?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도 없어. 그리고 검찰 소환 조사도 안 하잖아. 저 간단한 수사라고 얘기해가지고 금방이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더만 뭐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싸우나? 아니면 뭐 민정수석하고 싸우나? 대통령하고 싸우나? 대통령 또 경로했나? 아 검사 때 쓰던 휴대전화 있다고 하니까 검사 번호 다 들어가 있겠네. 혼났을 겁니다 아마.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사 없이 종결해 버린 거지 않습니까 권익위가. 네. 근데 이 한겨레가 과거에 이제 권익위 쪽에서 했던 얘기나 이런 걸 보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대다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당시 근거 법령을 상세히 나열하며 조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던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는 조사 권한을 좁게 해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조사 비판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썼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황운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어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권익위가 피신고자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조사 현황 여기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익위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통상적으로 대다수의 사건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개별 사건의 복잡성, 관련자 수 등에 따라 조사 기간은 상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황운하 의원이 왜 했냐면 네. 그 당시에 권익위가 야권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현장 조사를 한 게 권한 남용이다. 이런 비판이 커졌기 때문에 이 연장선에서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권익위가 우리 다 원래 합니다. 현장 조사. 문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어쩌면은 권익위원회가 실질적인 뭐 조사권은 갖고 있지만 검찰처럼 수사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장 조사를 해서 막 가가지고 뒤져보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강제 수사에 준하는 현장 조사를 벌였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부패 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을 국회에 제시를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조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실제 권익위가 피신고인을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규정은 사실 이때 제시한 법률 규정을 보면 다소 모호하다. 청탁금지법은 명시적으로 권익위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시 권익위는 관련 법률을 넓게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권익위는 이런 해석에 근거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처리할 때도 경기도 공무원들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랬는데 류일인 방심위 위원장과 그때 당시에 청부 민원 의혹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서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류일인 위원장은 서면으로 방심위 직원들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권익위는 야당 사람들 조사할 때처럼 현장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류일임 위원장에 대해서 조사할 때처럼 서면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다. 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전임 정부 때 그렇게 했고 윤석열 정부 때 태도를 바꿨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 때 자기가 들어서서 주로 야권 인사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면 여권 인사와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야권을 겨냥해서 오히려 반격을 취하고 싶을 때 그때는 현장 조사 나간다고 하면서 가서 드자비하고 막 기관들 다 들쑤셔놓고 그 짓을 하다가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 있는 얘기 나오니까 한 번도 현장 조사 안 하고 그냥 사건 종결 처리하고 그리고 정순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을 소환하면 권익위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 정순윤 부위원장 이 사람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한 죄로 역으로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직무유기로 나중에 처벌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권익위의 조사 권한이 지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 규정에.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면 권익위가 판단하는 게 이런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리고 끝내라는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애매하면 수사기관에 송부하라는 거예요. 사건을. 그렇지. 왜냐하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그렇죠.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걸 고려하면은 그러면 이 송부를 한다는 걸 전제하면 권익위가 조사를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근데 분명히 권익위 내에서 이첩이나 송부를 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안 된다고 한 사람들,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이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 조사도 안 해, 수사기관에 넘겨갖고 조사하지도 못하게 해, 그리고 권익위의 결론은 외국인한테 받은 거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국인에게 받은 거니까 상관이 없고, 김건희 여사는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까 조사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왜 있습니까? 권익위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진짜 철면피들이에요. 왜냐하면 전현희 위원장이 있을 때 전현희 위원장 내보내려고 그렇게 감사원 동원해가지고 했잖아요. 권익위가 자기 스스로 조사할 수는 없잖아. 자기 위원장을. 근데 감사원 동원해가지고 막 찍어내기 하려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괴롭혔을 때 부위원장들이 위원장 패싱하고 보고받고 그냥 직원들한테 나한테만 보고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전 위원장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전현희 의원한테. 그래가지고 계속 보고를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간부들 다 소집했대요. 소집해서 기관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조항들을 하나하나씩 다 법률을 읽어줬대요. 앞으로 나한테 보고 안 하면 너네들 바로 징계 조치할 거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겨우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위원장들이잖아. 지금 이거 결정 냈던 인간들이. 그래놓고 이따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욕할 일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욕이 튀어나오려고 한다 정말.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까지 내면은 막 끌어올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위산이 나오나? 피 대신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여튼 그러면 권익위는 이 지경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는 경찰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겨레 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지금 최재형 목사가 권익위는 권력 강한 야천꾼이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 내용을 쓰고는 있는데 그 기사 안에 그 앞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경찰이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재형 목사한테 적용하는 혐의가 이거라는 거예요. 건조물 침입, 국가보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무고. 최 목사한테 적용한 혐의래요, 이게. 이걸로 최 목사를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수영향 시민단체 네 곳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그건 명분상에 관한 문제일 거고. 근데 최 목사한테 주거 침입 혐의, 지난번엔 또 스토킹 혐의 적용했다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 영부인을 스토킹하고, 영부인을 어떻게 스토킹하는지 잘 모르겠어. 스토킹하는 방법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영부인이 사는 대통령 부부가 사는 사저에 주거 침입을 했다는 거예요. 경호원들을 뚫고. 야, 그것도 참 기발하지 않아? 정말. 샤넬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줄 때도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비서가 들어오시라 일시 장소 다 알려줬고, 디올백 양주가 들어갈 때도 비서가 연락 주실 거예요. 답변도 다 줬고. 그런데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거 침입이 됐는지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경찰은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 창피하지 않나? 창피하니까 수사 결론은 안 내는 거겠지. 위에서는 막 찍어 누르겠지. 이상민이가 찍어 누르나? 아니면 뭐 윤희근 청장, 그렇지.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찰청장 자리 꿋꿋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 대통령한테.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수사 결론은 또 밑에서 수사하라고 시켰을 때니까 위에서는 막 하지. 밑에서는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니까 온갖 것 다 걸어서 일단은 수사는 하지만 결과는 안 내고 계속 민기적거리겠지. 최소한의 우리나라 경찰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검찰은 저 짓을 하고 있지. 권익위도 저러지. 경찰도 이러지.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나 진짜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할 얘기를 쭉 보면은 심각한 내용들이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지금 계속 났어요. 말씀드릴게요. 나라가 자라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오죽하면 보수 신문들에서도 계속 지금 사설을 쓰고 있을까요? 동아일보 사설 보여드릴게요. 디올백 제공자가 외국인이라 더 옹색해진 권익위의 변명. 이거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설 내용은. 그렇죠. 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정승윤 부위원장이 주장한 바 아닙니까? 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검사 출신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위에서 활동하면서 경찰국 신설 논리를 세우는데 앞장섰다. 어허. 네. 권익위는 사건을 접수하면 90일 안에 처리해야 하나 김 여사 사건 미루다가 6개월 만에 처리했다. 종결 처리 시점이 하필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는 중이어서 그런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까지 나온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력 그리고 이런 상황의 어떤 시점 이런 걸 맞춰보면은 이게 왜 이러고 있는지가 더 명쾌하게 보인다. 법률가가 아니라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권력의 시녀 역할 정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행동대장이에요, 행동대장. 동아일보 사설 내용에 따르면 검사 출신이고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도 갔고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위에서 이미 경찰국을 만드는 데 대한 논리를 다 제공하신 분이다. 거기서 이미 공을 하나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권익위에 와서 추가로 또 공을 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저희 보수신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 30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종의 기자 칼럼인데요. 기자 칼럼이 있어요. 권순환 경제부 기자가 30면에 1단으로 쭉 이렇게 오피니언면에 흘린 건데요. 기자의 시각이라고 하는 코너에 배우자가 받으면 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거예요. 칼럼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도 배우자더러 받으라고 해야겠네.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건에 대해 법 위반 사안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다음 날인 지난 11일 점심시간 세종시 한 중앙부처 구내식당에서 줄을 서 있던 중년 남성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배우자, 요건 순화시켰겠지. 나도 뭐 아내한테 덜어 받으라고 얘기하겠네.
뭐 이렇게 자조 섞인 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얘기를. TV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공무원이 밥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나도 배우자로 받으라고 해야겠다. 권익위도 뭐 저렇게 판단하는데 네. 뭐 저 받아도 되겠네. 이렇게 옆에 있던 공무원들이 막 웃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옆에 서 있던 다른 공무원들이 흐흐 하고 웃었다. 하루에도 수많은 민한 관계자들이 공모로 찾는 세종청사 일상에서 목격된 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 여의도동과 서초동에서는 이 사건을 법률적인 문제로 본다. 그래서 특검 도입과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다. 그런데 관가가 있는 세종시에서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 문제다. 관료가 관의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며 관의 청렴함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흔들린다고 한다. 개념이 흔들리면 의문과 의심이 싹튼다. 어떤 행동이 바로 뒤따르진 않지만 관료로서 가지는 프라이드, 자부심에 상처가 난다. 그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무력감이 저런 반어적인 농담을 낳고 있는 것이다. 나도 지키는 걸 왜 꼭대기에서 안 지키냐? 라는 질문이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한 채 관가의 공기 속을 떠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다음 단락이 이제 관의 권위가 이제 예전 같진 않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네. 권익위가 이렇게 결정해서 남아있는 관의 정신 청렴에 모욕을 준 거다. 법률 논쟁을 차치하고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런 선물을 받는 게 옳은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과 판단이 없다. 그래서 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권익위 결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 고민이 생략된 채 결론밖에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받았어. 검찰이 또 수사하겠지 그거는? 그죠? 그런 공무원들은 막 처벌하겠다고 난리치겠지? 그럼 가가지고 그러는 거지. 가서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대통령 영부인도 받고 대통령도 문제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부패가 그래서 싹 트는 거 아닌가? 근데 정작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혼납니다. 아 그런가? 당신이 대통령이야? 당신이 김건희야? 이렇게. 너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봐. 집 압수색하고. 당신이 억울하면 당신이 김건희 해 그러면 이렇게. 다 탈탈 터는 거야. 그래서 별건으로 막 한 4건씩 걸어주는 거야.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한겨레 신문 1면부터 우리가 보여드리기로 했나요? 아니죠? 3면. 네, 3면. 3면이죠. 네. 김기환도 이첩 보류 부담됐나? 장관 지시 뒤 이틀간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김기환 사령관을 결국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련 문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첩 보류하고 또 이첩 보류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계속 받은 거잖아요. 그 전에도 8월 2일 날 이첩을 하고 다시 되가지고 오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뭔가의 지시든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김기환 사령관이 그걸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주저주저한 흔적이 나타나고 정황이 발견이 됐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원래 이제 이종섭 장관이 처음에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고 받았을 때는 네. 그래? 그럼 경찰에 이첩시켜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날 이첩 보류해 이렇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병대에다가 이첩 보류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게 당시에 바로 이게 정당한 명령이었으면 이 맞는 얘기였으면 해병대 사령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망설였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인데 한겨레가 국가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 구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의 진술 내용을 확보해 보니까 인권위가 여기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권위가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신범철 전 차관이 인권위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8월 1일 날 오후 2시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인차 전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첩 보류 했어요. 그러니까 8월 2일 날 이첩했는데
이첩하기 전이지. 그렇죠. 이첩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첩 보류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해병대 사령관이 잠시 후에 답을 드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범철 전 차관이 아니 장관님 지시는 간단한 건데 왜 그러시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뭐 별 답이 없었는지 1시간 정도 뒤에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때서야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은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그러니까는 이첩을 보류하겠다라고 이 내용을 수용하기까지 1시간이 걸렸다.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입장에서 이런 거고. 근데 이거는 지난 2월 달에 김계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재판에 나와서 내가 이첩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했다라고 한 진술과 다른 맥락이다라는 게 한겨레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의로 자기가 이첩 보류 내가 지시했어요. 이렇게 이 사건 문제가 있으니까 지시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기는 김계한 사령관은 말했지만 실제 그 전의 상황을 보니까 곧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정황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계한 사령관은 당시 재판에서 군검사가 7월 31일 오후 4시에 사령부 중회의실에서 순직 사건 조사 기록 이첩에 관해 장관 귀국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박정훈 대령 쪽 변호인의 유사한 질문에도 정확히 기억하는 건 처음에 장관한테 이첩 보류 지시 받은 날 중회의실에서 자체 회의 때 명확히 이 내용을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다음 날인데 신범철 차관이 전화를 했는데 이첩 보류에 대해서 얘기를 건넸는데 곧바로 이첩 보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 후에 답을 드리겠다. 아직까지는 안 된 거죠. 그렇지, 주저주저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르면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항명이 아닌 거다라고 하는 박정훈 단장의 주장이 힘이 실리기 때문에 이 재판에도 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한겨레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리고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들에게 따로 지시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첩 사실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화 받고 확인한 후에 장관에게 전화를 신범철 전 차관이 했는데 장관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신범철 전 차관에게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집무실로 호출했다라는 게 신범철 차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첩이 된 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장관이 지시를 해서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유재훈과 검찰단장을 불렀는데 우리 대책회의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그 사이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각각 장관에게 통화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하기에 아 그래? 장관하고 또 얘기했어? 별도 토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당시에는 이종섭 전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분명히 차관한테 야 이첩 된 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봐 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명령이 차관한테 간 거기 때문에 차관이 법무관리관하고 검찰단장을 불러가지고 자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불렀을 때는 이미 저희는 장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끝냈는데요. 장관이 이러시라고 하던데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끝났다는 건데 왜 그랬느냐. 이종섭 전 장관이 이때쯤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3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다 끼워 맞추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종섭 전 장관이 신범철 차관한테 얘기를 할 때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기 전이어서 이렇게 그거 한번 얘기해봐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무슨 모종의 얘기가 있으니까 아씨 이건 내 선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법무관리관하고 검찰단장한테 추가적인 다른 지시를 뭔가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무슨 역할과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 신문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건을 이첩받아가지고 온 거, 이첩했던 걸 회수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전반적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던 그런 정황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통령한테 면책특권이 있어서 조사도 못하는 대통령을 기소도 못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사도 할 수 없다고 또 앞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들은 그렇게 주장해. 그렇게 얘기하면 스픽스한테 혼난다. 스픽스 김성환한테 혼난다.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 나 자꾸 타겟돼. 그러지 않아도 지금 타겟이 돼서 죽겠구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김성환 평론가에게 혼난다.
우리 김이나 평론가 뭐 잃을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지. 제가 뭐 남은 게 있어야지 뭐 무슨 걱정을 하나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참. 오늘 한숨 나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거 그 지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3면에. 그 한겨레 신문 혹시 일면은 우리가 안 받았었나요? 미리 얘기할 때. 한겨레 신문 혹시 일면이 있으면 일면에 어떤 사진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요. 자, 저렇게 돼 있어요. 아까 권익 얘기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 따로 설명을 안 드렸던 사진이 일면에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전율이 잠깐 왔어. 좀 여러 번 봤는데 지면 보다가 갑자기 울컥하면서 전율이 왔는데요. 저기에 지금 최상병 최수근 이라고 돼 있죠. 최상병 묘역을 찾은 전 네. 대대장인 것인데 네. 그 당시에 직속 상관이었던 오열을 하고 있네요. 직속 상관이었던 해병대 포병 7대대의 당시 대대장인 이모 중령입니다. 네. 근데 이 최상병의 묘역을 찾아서 참배하고 울먹이고 있는 거고 장례식장도 참석하지 못하게 윗선에서 차별을 하고 부대원하고 인위적으로 만남을 차단을 했다는 등의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 구제 신청을 좀 했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모 중령 7 포병 7대대장이죠. 이제는 전 대대장이 돼 있습니다만 전 대대장, 그렇죠. 당시에는 7대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사건 이후 포병 7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후 사건 관련 증거와 사단장의 명령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혀 다른 부대인 군수단으로 위법한 파견 명령을 내려 134일 동안 최상병 장례식장도 하지 못하게 차별하고 부대원과 인위적으로 만남을 차단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중령은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을 중령 대대장급 교육이나 회의, 공식 모임 등도 참석하지 못하게 배제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중령 쪽은 김기환 사령관 역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자신을 고립시켰다고 주장을 했다는데요. 김 사령관은 사령부 인사처장을 통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하여 철저히 포병 7대대장을 고립시키고 반면 책임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또 불합리한 보직해임 결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대대장 필수 기간인 30개월이 지난 35개월 시점에서 통상적으로는 보직 만료 후 보직 이동의 인사가 이루어지나 불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35개월 임무 수행한 대대장직을 보직 해임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 전 사단장의 해명을 들은 모양이에요. 한겨레가.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대대장의 부대 분리가 필요하다 판단해 이를 해병대 사령관이 받아들여 해병대 직할부대인 군수단으로 분리 조치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중영은 지난번에 아마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서 입원 치료를 받는다 이런 사실을 공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를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이제 입원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권위원회에 이런 자신이 받았던 부당한 처우와 관련해서 이런 행동 차별이니 중단을 하게 해달라라고 긴급 구제 신청을 지금 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임 전 사단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거기 지금 다른 데 기사를 보여주셨는데요. 경향신문 3면 보면요. 해병대 국방부 임성근 책임 지목하는데 임 전 사단장은 결론 염두에 둔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기사로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단초인 임 전 사단장이 최근 자신에게 책임이 없었다는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와 언론에 보낸 입장문 등에서 사건 발생 원인이 부하인 중간 간부들의 과실이 있고 자신은 사고 현장에 안전 통제 의무가 없었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관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그를 사망 사건에 책임 있는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려 할 때 지적한 내용과는 크게 배치된다 이렇게 경향신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이틀 전 언론에 보낸 질문서에 등에서 최상봉 사망 사건 발생 원인이 포 11대대장과 포 7대대장 아까 비속 부여잡고 오열한 그 7대대장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명이 지금 어쨌든 혐의가 적용된 사람들이잖아요, 최종적으로.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두 대대장은 최상봉 사건 혐의자로 특정돼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임 전 사단장은 사건의 원초적 원인은 포 11대대장이 포병대대의 선임 대대장으로서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혹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 대상 지역의 자의적 확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포 7대대장에 대해서는 의혹 또는 과실에서 작전 지침을 오해해서 하천 본료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일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은 포 7대대장의 수색 지시 배경으로 사단장의 작전 지도관 복장, 경례 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의 지휘 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했다. 이렇게 해병대 수사관은 판단을 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도를 하면서 여단장에게 군 기본 자세를 강조한 사실은 있지만 직접 장병들에게 복장, 경례 태도 등을 지적한 것은 적은 없다. 설사 제가 이러한 지적을 했더라도 이는 적법한 작전 지도 행위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제 경향신문에 입장문을 또 보냈다고 하는데요. 안전조치 의무가 없음에도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 물가에서 5m 떨어져서 수색하라고 작전 지도시 지침을 줬다. 당시 내게 작전 통제권이 없어 안전 통제 의무가 없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최상봉 사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조사본부 중간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미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부실하게 작성된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만을 토대로 상당 부분 추측에 기반해 구성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구체적으로 뭐 지시하거나 한 것이 없고 책임 있는 지시를 한 게 없고 나는 분명히 물에 들어가지 말고 수변에서만 수색을 하라고 했는데 그 두 대대장이 포 7하고 11 네, 두 대대장이 그러한 내용을 오해를 하여서 의혹이 앞서는 바람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포 7하고 11대대장이 통하는 내용까지 다 나왔잖아 지금. 그 자기도 보지 않았을까? 사단장님이 경로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들여보내야 되나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거 다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러냐 사단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군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언론한테 보여주는 것만 신경 쓰는 인간이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건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많은 정황을 어떻게 다 나중에 가리려고 하냐. 군생활 할 수 있겠어 저래가지고. 오히려 자기 죄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벌써 됐었어야죠. 딱 난 두 글자 떠올랐어요. 발악. 이 글자 외에는 지금 어떻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란 말도 너무 품격 있는 단어 같아. 진짜 발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포 7대대장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면서 긴급 구제를 신청을 한 인권위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경향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이런 인권위원 비판 언론의 기레기 시민단체는 인권 장사치 막말. 이렇게 막말을 한 주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상근자라는 거잖아요. 직위도 이 국가인권의 상임위원이면 최소한 차관급 되지 않을까? 이분은 막 나갑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이거 막 나가는 분이에요. 너무 놀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런 발언을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 그러니까 인권위 회의를 했는데 네. 상임위 시작 직후에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한겨레 경향에서 아무리 써봐도 다른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의를 먼저 어떤 성격의 회의인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의가요.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 사건 이 공개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이게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가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거 회의 비공개로 합시다. 비공개 전환을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 비공개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비공개 전환이 그 잠깐 된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을 지금 쏟아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를 하자고 요구를 한 건데 네. 요구를 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왜 비공개를 해야 되느냐. 네. 쓰레기 언론이 와갖고 보도를 하는 게 싫다. 그리고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방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인권단체가 있거든요. 네네.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공개 회의를 하자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상임위원이 주장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비공개로 할까요? 표결을 했는데 부결이 된 겁니다. 그냥 공개로 갑시다. 그렇죠. 그래서 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네.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공개로 전환됐으니까 자 이제 품격 있게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너는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막 서로 또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너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며 뭐가 어쨌느니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박준희 인권위 사무총장이 방청하는 사람들을 기레기라 하고 장사치라 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김용원 상임위원이 기레기는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다. 이렇게 맞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말싸움 막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법원에서 그건 개별 사건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이건 인권위 사무총장이 경향신문 신면도 보여주십시오. 인권위 사무총장이 인권단체 출신이에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인권단체 출신인데 그 앞에서 무슨 인권 장사치들이라고 하고 이거는 대놓고 인권위원장하고 인권위 사무총장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적개심을 계속 노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진 사무총장이 인권단체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입니다. 예. 다산인권센터라고 되게 유명하죠. 각종 무슨 하여튼 사건 있을 때마다 등장했던 시민단체인데 이 인권 장사치라고 그 앞에서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라도 있으면은 그렇게 말 그렇죠. 못했겠지. 개념 자체가 탑재돼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날 하루만 그런 거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한두 번 문제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좀 흥분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작정을 하고 매일 매 시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게 더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렇죠. 임명했던 상임위원이든 인권위원이라는 작자들이 다 비슷했어. 이런 식이었어. 그렇죠. 그때는 또 SNS에다가도 막말 쓴 거 다 걸려가지고 그때 막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냐? 이분들은 내가 볼 때 더해. 경향신문 신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기사 제목이요. 인권위 직원 혼내며 강제 녹음. 참 정말 가지가지한다. 김용원 직장 내 괴롭힘 논란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박진 사무총장이 이런 설전을 벌이니까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네. 화가 나니까 이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사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례가 뭐냐면 당신이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지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 직원이 문제가 생겨갖고 7월까지 병가를 해서 못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한 건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 김용원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로 일반에 공개된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 사건의 공개 경위를 문제를 삼으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인권위 정보공개 범위가 지난해 서울고법 판결로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해당 소송에 제대로 대처했는지
알아보겠다면서 자료 전체를 제출하라고 사무처에 요구를 하게 됐는데 사무처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김용원 의원에게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를 담긴 자료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예. 김용원 의원한테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용원 의원이 지난 5일 날 모 행정법무 담당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는데 예. 그 자리에서 담당관이 이 문제는 이 개인정보나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료를 그냥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라고 했다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김용원 의원이 뭐야 당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위원장이 지시했어? 위원장이 이렇게 지시했다면 그건 불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원장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다는 확인서를 당신이 써 그러면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담당관이 아니 제가 왜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아니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는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 녹음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관이 저는 녹음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금 당신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으로부터 자료를 갖다 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신문을 하듯이 또 일부 유도신문 하듯이 해가지고 대답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이렇게 막 밀어붙여갖고 이 담당관은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한 달간 병가를 냈답니다. 예. 그래서 박진 사무총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예. 이 사람이 이러고 나서 병가 내고 지난 10일에 전원이 보고 때문에 잠깐 왔는데 예. 그때 뭐라고 했느냐 절망적이다 괴롭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다시 병가를 내고 다시 병가에 들어갔다. 예. 이게 뭐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예. 말 나온 김에 다 얘기하자. 그랬더니 김용원 의원이 아니 그러면 이 회의에서 또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확인서를 못 쓰겠다는데 내가 어떡하느냐. 강제로 쓰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녹음을 했다. 녹음을 하겠다고 하는데 녹음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던데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말고는 내가 판단하는 거고 네. 녹음을 안 한다고 해서 녹음하면 안 된다고 해서 녹음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녹음했다. 이렇게 덧붙였고 녹음에 동의하고 안 하고는 중요치 않다. 그리고 내가 지금 휴대전화에서 당시 녹음한 내용을 틀 수도 있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럼 이런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게 높은 사람이고 A 담당관은 4급이지 않느냐. 네. 4급도 고위직인데 말단 직원을 내가 불러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행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 했고 무려 4급에 이르는 직원에게 큰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조용히 얘기하라는 거는 그거는 틀린 얘기일 수 있다. 전무가 상무 불러갖고 다그치면 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가 사장 행위가 불법 행위라 그러면서 너 그거 왜 사장이 불법 행위를 지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말하는 거 지금 난 녹음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4급 공무원 4급 아무튼 그래서 박진 사무총장이 상임위원회 직위를 이용해서 둘만 있는 자리에서 직원을 겁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다른 남규선 상임위원이 어떻게 직원을 상대로 자료를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 취조하듯이 신문하고 녹음을 하고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막무가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 회의가 뭘 다뤄야 되잖아요 안건을. 그렇죠. 그런 내용을 하나도 안 다루고 계속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입실험을 뭐 2시간인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상병 문제든 뭐든 인권위원회가 일 못하게 그냥 방해하려고 들여보낸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럼 포칠 대대장은 어떡하냐. 인권위가 제대로 뭐 하기는 할까 하는 걱정이 좀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죠. 검찰, 권익위, 인권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거. 권익위, 인권위가 얼마나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한 기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전문 부패 방지 기구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구도 갖고 있고 대통령직 속으로 이게 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세요. 아니 국가 권력이 어떻게 국가 기관을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 기관을 뭐 예를 들면 바꾸겠다든지 뭐 권한 조정을 하겠다든지 최소한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에 사람을 보내서 국가기관을 어떻게 아무 일도 못하게 무력화를 시키냐고요. 어떻게. 왜 국가기관을 스스로 파괴하냐고요. 국가 권력이.
그걸 왜 하고 있냐고. 오로지 대통령을 지키는 기관의 역할로 만든 거죠. 이런 건 처음 자기 봅니다. 사람으로. 참.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봅니다. 근데도 대한민국은 인권공화국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한겨레신문 11면 보여주십시오. 자, 한겨레신문 11면 보면요. 이게 그 11면 머릿 기사인데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이로 총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노동기구라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내일이죠.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의장국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들과 이틀 전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하면서 한국이 21년 만에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로 통보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약자 보호와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늘어놨다고 하는데요. 노사 법치주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노조 회계장부 비치 의무 점검을 정부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 노동조합에 대해 눈 감아줬다가 점검한 것이다. 이를 노동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역사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양대노총, 민노총, 한노총이 정부가 노조의 회계장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혁이라고 반발했는데 이를 겨냥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관의 평가하고 달리 지난 3월 ILO 협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여기에서는 정부의 회계장부 비치 의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문위원회가 이 장관이 정부의 노조 회계장부 점검을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위는 이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법률이 행정관청이 언제든지 조직의 장부 문서를 검토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는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률 조항이 노조의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비판하거나 압박을 가한 것이랑 마찬가지죠. 하여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는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ILO가 한국이 뭐 노동 선진국이기 때문에 의장국 만들어준 건가? 그건 아니잖아. 저는 웃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기다. 네.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웃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웃깁니다. 아주 뭐. 이 사람 안 바뀌나? 바뀐다고 했는데 이번 개각한다면서 왜 개각을 안 해?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총리도 바뀌는 건지 안 바뀌는 건지 모르겠는데 총리는 못 바꾼대. 몰라요. 이제 더 이상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웃기는 일이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나? 석유가 나옵니다. 네. 석유가 나온다고 하셨지. 석유 나옵니다. 사람이. 네. 액트지와 관련해서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의 내용은 좀 이따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어제 MBC가 보도한 것부터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가 있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깜짝 발표는 액트지오라는 업체의 분석에 따른 거였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초 분석을 하겠다고 나선 업체들 중에는 이른바 업계 빅3로 불리는 기업들도 두 곳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을 제치고 선택받은 게 소규모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인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경쟁 입찰 붙이기 전에 원래는 4개인 줄 알았는데 3개 업체를 찍어가지고 여러분 입찰에 응하세요 라고 해서 3개 업체가 응했는데 그중에 액트지오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또 싸기도 해서 액트지오한테 요 분석 업무를 준 거다. 요게 그동안에 한자바 석유공사의 설명이었는데 나머지 2개 업체가 얼마나 허술한 업체이기에 1인 재택기업인데다가 세금을 230만 원도 못 내는 액트지오가 그중에 어떻게 가장 견실했냐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MBC가 취재를 해보니까 나머지 2개 업체는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들은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석유 개발 서비스 업체인데 네. 해당 업계에서는 이른바 빅3를 꼽히고
예. 슐럼버거의 경우에는 고유가 시기에는 자산 가치가 삼성전자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와, 엄청나게 큰 기업이네. 그렇죠. 근데 입찰 따낸 거는 액트지오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석유공사는 이 아브레우 고문이 이른바 순차 층서학, 즉 심해 최적층 분석의 권위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엑슨모빌 출신으로 심해 탐사 경험이 많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니 그분은 내가 볼 때는 저기 그거에서 방울 들었어. 예. 방울 든 분이에요. 그냥 한눈에 딱 보면 알잖아. 예. 그런 이게 어떻게 근데 이렇게 됐지 의문이 남는 가운데 예. 이 기사에 보면은 요 대목이 있어요. 아브레우 고문의 동해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데 추가 검증했잖아요. 국내외 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했다고 하잖아. 추가 검증했는데 그 중에 네. 한 사람이 데이비드 모릭 교수인데 지난번에 그렇죠. 아브레우랑 논문 같이 썼다고 하는 공동저자. 그렇죠. 아브레우의 논문 공저자였다고 했는데 예.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전해드렸는데 예. 이 모릭 교수는 텍사스의 한 대학에서 지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동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장, 석유공사의 팀장이죠. 예. A씨의 지도 교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 그런데 석유공사 직원이 연결되어 있네 중간에.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석유공사에서 아브레우 고문의 집을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물론 다른 업체에서 찾아갔다라고 주장하지만 예. 어쨌든 찾아가가지고 아브레우 고문한테 이 프로젝트 설명했더니 아브레우 고문이 딱 보고 보자마자 석유 있네. 석유 나오네. 그 찾아간 직원이야? 이 직원이? 네, 무조건 나오네. 라고 했는데 그 팀장이 미국 현지에서 아브레우 고문 직접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요 내용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자기들끼리 끼리끼리였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석유공사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해명했대요.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끼리는 서로 알 수밖에 없고 A 팀장은 액트지오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업체도 모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아니 삼성전자 자산 가치하고 맞먹는 수준의 기업 가치를 가졌었다고 하는 슐렌버그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슐렌버그 너무 비싸게 불렀나? 비쌌나 그렇게? 뭐 아니 2200조 원짜리라며 140억 배럴 있다며 그거를 이렇게 아니 아무리 비싸도 정말 진짜 많은 인력이 들러붙어 가지고 검증도 다 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냐? 그리고 액트지오는 계속 못 믿을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못 믿겠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의심스러운 것만 계속 나와요 자꾸. 근데 지금 경향신문에 또 보도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5면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야? 영국 지사 위치, 운영자 정보도 구설, 신뢰성 의혹 끊이지 않은 액트지오. 이런 그러니까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아브레우 고문이 와가지고 기자회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인 기업이고 뭐 집으로 예. 회사 주소가 돼 있다고 하니 그걸 해명을 하면서야 한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우리는 해가 지지 않는 회사야. 뭐 네트워크로 예. 다 연결돼 있죠. 어쩌니 그랬지. 그리고 최근에는 런던 지사도 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경향신문이 확인을 해보니까 런던 지사가 영국 지사는 런던이 아니고 에버딘에 있더라. 예? 에버딘하고 멀지 않아요? 영국 북부 지도를 보니까 영국 북부에 있거든요. 스코틀랜드 가는 그쪽에 거의 그쪽에 있거든요. 예. 근데 영국 북부 도시인 에버딘은 런던과 직선 거리로 약 640km 떨어져 있고 서울 부산보다 더 머네. 그 영국 땅덩이가요. 우리 한반도 다 합치면은 비슷하거든요. 크기가. 그러면은 640km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한반도 남쪽에서 거의 위쪽 지금 부산하고 서울 거리가 400km 정도 그렇죠. 되잖아요. 더 멀어요. 거의 평양 거리쯤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고 비행 시간만 약 1시간 20분에 달한다. 근데 런던에 있든 에버딘에 있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브레우 고문이 런던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 아브레우 고문은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했다며. 영국 지사는 런던에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왜 런던에 없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영국 지사는 새로운 디렉터 르네 용크 박사가 이끌고 있다 라면서 이 르네 용크를 에버딘대 명예교수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액트지오가 그런데 경향신문이 에버딘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용크 박사는 교수 명단에 없더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이런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아브레우 고문의 이력도 사실 좀 의문인 부분이 있다. 예. 산업부가 아브레우 고문의 전문성을 설명하는 자료 배포한 걸 보면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라이스대에서 피터 베일 명예교수의 후임으로 순차층서학 강연을 하고 있는 거로 기재됐지만 네. 엑트지오도 아브레우 고문을 현직 교수라고 소개를 했지만 라이스대 교수 연구진 교직원 명단을 이날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 아브레우 고문 이름은 없다. 지구환경과학부 겸임 교수도 한 명도 없다. 근데 이제 옛날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있대요. 그러니까 현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 한편 MBC는 이라면서 MBC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 네. 아브레우 고문이 분석해 내놓은 유망구조 7개 중 2개는 지난해 철수한 호주 유력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도 파악했던 구조였다고 전날 보도했다. 우드사이드는 시추할 만한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석유공사의 조강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뭐야? 뭐 사기꾼이야 뭐야? 종합적으로 보면 진짜. 뭐냐? 말도 안 되는. 네. 또 이상한 일이 또 있는데 JTBC 보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고 얘기를 이어갈까요? 지금 우드사이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 보도는 우드사이드의 판단이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JTBC 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석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7곳 중 대개와 집계로 불린 2곳을 호주 업체가 이미 분석했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대개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한 뒤 시추에도 경제성이 마이너스란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뭐예요? 7개 유망구조 확인했다며요. 아브레우가 그러고 대통령도 그러고 산업부도 그렇게 하고 석유공사도 그랬다며. 여기에 140억 배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드사이드는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아 그게 충분히 검토를 안 한 상황에서 손을 뗀 거고 자기들의 이제 경영적 사정이 있어서 손을 뗀 거지 네. 충분히 검토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검토를 한 것 같다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이 JTBC 보도는 구체적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2022년 4월 나온 우드사이드의 합병전 보고서를 보면은 동해 탐사 지역인 대개와 집계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네. 시추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유망 구조로 갈 확률이 집계는 25%, 대개는 그나마 75%라고 되어 있대요. 네. 근데 이제 유망 구조로 가기 전 단계인 잠재 구조인 건데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유망 구조까지 분석을 못하고 철수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우드사이드가 한국 사업에서 철수하기 전에 대개가 유망 구조가 된다는 가정하에 정밀 분석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유망 구조까지 분석을 못하고 철수했다고 얘기했지만 유망 구조이면 어떨까를 우드사이드는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추했을 때 경제성이 있을 것이냐까지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전 세계 7곳에 대해서 이걸 다 분석을 했는데 네. EMV 그러니까 예상 금전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네. 대개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7곳에 대한 분석을 우드사이드가 한 결과 호주의 잼트리, 노튼이스트 2곳에서만 EMV 분석 그러니까 예상 금전 가치가 양수 플러스가 나왔다. 네. 그러면 분석 결과가 양수여야 계속 투자 가치가 있는 경제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음수였다는 게 되거든요. 마이너스였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대개는 마이너스였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드사이드는 당초 7곳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봤지만 외부기관 평가와 자체 분석 결과를 다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한국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JTBC 보도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우드사이드가 탐사를 한 곳이 대개와 집계 말고도 한 곳이 더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오징어인데 이번 정부 발표 후에 핵심 지역으로 꼽혀온 곳인데 그런데 오징어도 야 이게 뭐 좀 배가 고프네요. 대개, 집계, 오징어 뭐 배가 좀 오징어 볶음. 근데 2019년 4분기 보고서에 오징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오징어에 대한 3D 조사 이런 것들을 탐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보고서를 끝으로 오징어라는 단어는 우드사이드 보고서에서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결국 대개, 집계, 오징어까지 3곳에 대한 정밀 분석을 했음에도 철수를 결정한 거다라는 그러한 정황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JTBC의 보도 내용이죠.
진짜 미치겠다. 그냥 집에 간 게 아니다. 볼 만큼 보고 갔다. 그럼 우리가 그랬을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 바보가 아니잖아. 기름이 막 나온다고 140억 배럴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철수하겠냐고. 뽑아 올릴 수 있는데. 더군다나 조강권을 이미 50% 사놓은 상황인데 자기들이 이미 힘을 발라놓은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애초부터 얘기 나왔지만 동해에서 가스가 나왔기 때문에 가스전 주변 있는 데는 정말 샅샅이 아마 다 전부 3D로 전부 탐사를 다 했을 거예요. 유망무자를 못 찾았을 리가 없거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 아브레오 지가 탐사했어? 지가 물리 탐사한 게 아니잖아. 그럼 탐사한 자료는 우리가 준 거라고. 우드사이드가 준 거고.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얘한테 준 거잖아요. 근데 정확히 뭘 줬는지에 대해서는 석유공사와 산자부는 비밀이다. 아니 우드사이드 거 받고 또 추가 자료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가 자료라고 준 거 구체적으로 뭐가 뭡니까? 있겠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드사이드가 본 것도 다 줬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비밀이다. 커지네. 네, 그것은 비밀이다. 이것도 소개해드리면 막 더 열받으실 것 같은데 한국일보 8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신문들이 이런 기사들을 자꾸 안 해다 놓나 몰라. 그지? 140억 배럴 매장 전문가들 통계 함정이 있어 가능성 희박. 제목에 이게- 다 나오네요. 가능성 희박.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아니 근데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이나 어떡하냐. 나 진짜 이 전문가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지질학 및 자원공학 전문가 7명을 인터뷰하고 관련 연구 문헌을 바탕으로 정부의 전망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봤다고 합니다. 최대 매장 가능성 규모는 140억 배럴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의 첫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희박하다. 석유공사가 정진욱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심해 탐사 자원량 최소 35억 배럴과 최대 140억 배럴을 두르고 확률적으로 도출된 탐사 자원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따져봐야 할 것이 석유공사가 활용한 평가 방식인 확률론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도출을 하느냐 하면은 탐사 자원량 산정에 필요한 각종 변수, 예를 들면 면적, 층후, 공급률, 수포화율, 용적 계수 이런 좀 용어는 어렵지만 이런 각종 변수들을 계산해서 가능한 모든 범위의 분포 내에서 그린 뒤에 수천의 무작위로 변수값을 추출해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나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값은 확률에 따라 최소, 최적, 최대값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최대값은 10% 환율로 이보다 많은 자원량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고 최소값은 90% 확률로 이보다 많은 자원량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정부가 발표한 최대값 140억 배럴의 경우 석유가스가 발견된다는 전제 아래 140억 배럴 규모가 나올 가능성이 10% 확률로 긍정적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4개 시나리오 얘기했는데 4개 시나리오 중에서 최적의 시나리오에서 20% 확률이라고. 그러면 25%에 20%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긴 지금 더 가혹해요. 그러니까 일단 발견될 확률이 있어야 되고 발견된 확률의 중에서 10%의 확률로 140억 배럴이다. 그럼 발견될 확률은 얼마쯤 될까? 그건 이제 아까 희박하다가 제목이지 않습니까? 희박하다. 어찌됐든 계속 통계값을 돌려가지고 도출해내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20%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국민들한테 통계 착시를 일으키게 만드는 숫자 제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0억 배럴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최소치는 가장 높을 확률, 최대치는 가장 낮은 확률인데 최대치가 140 배럴이니까 140억 배럴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거다. 그런 것이고 시추에서 석유나 가스를 발견했을 때 유의미할 뿐이지 현재 단계에서 규모를 따지는 거 의미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확률론적 반번론으로 보면은 얘기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값은 최저값 즉 50%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으면 양극단의 최저값과 최소값이 아니라 최저값을 그나마 제시했어야지 그게 그나마 말이 되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은 최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국일보가 그래서 석유공사한테 물어봤는데 예. 뭐라고 했느냐? 그것은 비밀입니다. 네. 그것은 비밀이다. 그다음에 20% 성공률 얘기부터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석유 시추에 있어 탐사 성공률 20% 의미 또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탄화수소가 있으려면 석유를 만드는 근원암, 석유나 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저류층, 이것들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덮개암, 이 같은 구조를 칭하는 트랩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성공률은 이처럼 지질학적 특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해 나온 확률을 모두 곱한 수치로 유망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추에서 석유나 가스가 있을 가능성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가능성과 확률로 따졌을 때 그리고 석유나 가스가 실제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나온 추정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합니다. 권순일 동아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규모라고 해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라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죠. 가해아나 유전 뛰어넘는 규모라고 얘기한 거. 뛰어넘는 규모다? 물음표. 근데 바로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0일 만에 탐사 자원량과 가이아나 광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치명적 오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추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자원량을 얘기를 하면서 가이아나 광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지만 아직 어쨌든 석유나 가스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발견된 뒤에 상업서까지 따져본 발견 자원량, 즉 가이아나 광구에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건 있다는 게 이미 다 확인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아나에 110억 배럴 이것은 확인된 그래서 나오고 있는 자원량인 것이고 아까 140억 배럴 이거는 발견됐을 때 중에서도 10% 확률로 아마도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왜 비교하냐 이런 얘기고 실제로 가스가 있어서 상업적으로 생산 가능한 양은 140억 배럴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그렇지. 있다고 답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만약에 보존돼 있지 않다면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 아니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모든 것은 가능성과 확률을 따졌을 때 그리고 석유나 가스가 실제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나온 추정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거 어떻게 국민들은 어떻게 이걸 눈속임을 앞으로 할까? 근데 예산은 막 지금 막 막무가내로 배정할 것 같은데. 뭐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왜요? 이 국민들은 그냥 별로 그렇게 우리 돈이니까 걱정하지. 나가서 자기가 뭐 뭘 해먹든 말든 자기가 알아서 할 거면 왜 관심을 가져? 아니 국민들은 이미 그 큰 관심이 없어진 것 같고 뭐 석유야 이런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국회는 이미 웃고 있는 것 같고 그러세요? 이렇게 좀 웃고 있는 것 같고 예산은 통과가 안 될 것 같고 삭감될 것 같고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니 있는데 못 파내게 한다고 얼마나 또 발악을 하겠어?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끝날 것 같아요. 석유공사만 좀 슬퍼지겠죠. 우리는 어떡하지? 석유공사 없애겠다는 또 기자회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사장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사장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건 또 누구한테 한 자리 챙겨줘야 되나? 지금 벌써 9시 49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칼럼 하나만. 또 우리 사고 쳤어요 오늘도. 네. 이 칼럼 하나만 마지막으로 꼭 소개해줘. 또 원망을 받게 생겼어요 또. 왜 오늘 검찰, 권익위, 인권위 그렇게 하고 지금 아예로 얘기까지 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 얘기했죠. 그리고 석유공사 얘기하고 산자부 얘기하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발표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다고 하는 일종의 위정자들이든 뭐든 지금 자처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보호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 같아서 이 칼럼 꼭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한겨레 신문 이용욱 정치 에디터가 쓴 칼럼인데요. 윤석열 정권의 공모자들에게, 이게 칼럼의 제목입니다. 칼럼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권력 곳곳에 여러 이름으로 존재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국민의힘 윤핵관,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관계자 혹은 공영방송 고위 간부 등으로 불린다. 호칭과 역할은 제각각이지만 대통령 주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망토를 걸쳐주기는커녕 멋있다를 외쳤다는 원죄도 나눠 가졌다. 대통령의 경로만 잘 버티면 떨어질 떡고물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여 현재 국정 난맥 책임은 대통령과
당신들이 함께 져야 한다. 당신들이 험한 민심에 눈감은 채 대통령 기살리기에만 온 힘을 다하는 것도 당연하다. 권력을 잃었을 때 닥쳐올 공허감과 막막함, 대통령 주변에서 그간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뒷감당이 두려워서일 것이다. 총선 참패, 압도적인 특검 찬성 여론 등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대통령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켜내려는 것도 충성심 때문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당신들의 안위와 관계됐기 때문일 터다. 그러면서 그 다음 거는 오늘 얘기한 거 그대로 쫙쫙쫙쫙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 결정권자들을 보면서 당신들의 해악을 곱씹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해심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밝힌 대통령 브리핑을 보면서 당신들의 직무유기가 떠올랐다. 이거 뒤에 다 소개해도 되나?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대응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쭉 얘기해요. 뭐 대통령 어퍼컷 세리머니에 박수치고 뭐 당신들에게 불꽃 같은 직원을 기대한 적은 없었지만 역사적 참패 후에도 용비어천가를 부르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내가 또 졌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돼요. 안다. 당신들은 막막하고 답답할 것이다. 탄핵 직후 느꼈던 고단함과 외로움을 다시 겪어야 하나 한숨도 쉴 것이다. 그러니 힘 빠진 대통령일지언정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대통령이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당신들이 느꼈을 일말의 안도감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기조 바꾸라는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과 아내 보호를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에게 권위한 명분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특검만은 막아달라며 당신들에게 매달리고 있다. 대통령은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했다. 그러나 총선 참패와 지지율 폭락으로 가루가 된 대통령과 당신들에게 남은 뼈가 어디 있단 말인가. 당신들이 의욕을 부릴수록 국민들의 뼈만 갈릴 판이다. 그 뒷부분은 김이나 평론가가 해주세요. 네, 목도 아프신데 이걸 다 읽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우리 아이고 빨리 마무리. 국민들이 서슴지 않고 탄핵을 지금 말한다. 대통령은 들어놓고 당신들은 대통령 발에 지금 걸려 넘어지지 않느냐. 국민들 신경이 어떻겠느냐.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남은 3년 나라를 맡기는 걸 더 큰 불행으로 생각한다. 근데 어차피 대통령은 박수받고 물러날 확률이 희박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파놓은 구덩이가 지금 탄핵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질척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 빨리 대통령에게 망토를 걸치라고 하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받아들이게 해야 그나마 몸 뺄 여지가 생긴다. 현실을 직시해라. 대통령 업보는 당신들 업보다 방탄에만 모든 거 건다면 구덩이에 묻힌다. 이렇게 측근들의 경기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하고 같이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할 거냐? 윤석열 정권의 공모자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공모자들에게 너희들이 안위만 챙기지 말라. 국민들의 안위도 좀 챙겨라. 같이 구덩이에 묻히고 싶지 않으면. 섬뜩한 경고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인간들 지금 열심히 돈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억대 연봉 받고 업무 추진비 카드 받아가지고 열심히 돈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네요. 그때 가서 다음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런 공모자들에게 책임 물으라 하면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적폐청산한다고 또 난리 바락 부르스를 하고 막 또 발악하겠지. 또 그러고 보면 오늘 발악이다 발악. 대한민국이 너무 걱정되고요. 뭐 갑자기 이거 소식 전해드리는데 막 어깨가 막 갑자기 막 굳어지는 느낌이야. 우리도 발악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발악했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고. 당연히 아프겠죠. 1시간 25분 동안 이걸 하는데 어깨가 아프겠죠 우리가. 구독자분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그러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분들한테 많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구독자가 구독자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동접자가 좀 떨어져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